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몸속 효소의 양이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효소 식생활로 장이 살아난다. 면역력이 높아진다. 입니다. 지은이는 추루미 다카우미, 옮긴이는 김희철, 펴낸 곳은 전나무숲입니다. 수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효소의 위력. 효소는 생명활동의 촉매제. 나는 환자를 만나면 병의 근원을 먼저 따진다. 오랜 진료를 통해 알아낸 병의 원인은 대부분 장내 오염이며 식생활을 바꾸고 좋은 건강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을 치료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내 치료법을 지탱하는 근거가 효소 영양학이다. 효소에 대한 연구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해 효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웰 박사의 위대한 발견. 효소의 존재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일본의 경우 아직 10년도 채 안 됐으며 효소 영양학의 발상지인 미국도 30년이 채 안 된다. 효소 영양학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이는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다. 그는 무려 50년에 걸쳐 효소를 연구해 1985년에 효소 영양학을 펴냈다. 하웰 박사의 책 내용은 실로 획기적이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난치병은 극단적인 효소 부족이 원인이라는 답을 찾아냈다.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때까지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수명에 대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 즉, 몸이 가진 효소의 양에 따라 수명이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한다는 내용이었다. 충격 그 자체였다. 하웰 박사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우선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고 음식에 함유된 영양소를 흡수해 에너지로 전환한다. 전환된 에너지는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거나 질병을 퇴치하는 면역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다. 이 3대 영양소는 자동차로 치면 가솔린과 같은 존재다. 자동차는 가솔린을 넣기만 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가솔린을 태워서 생성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려야 하며 그러려면 배터리가 필요하다. 인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다. 3대 영양소라는 연료를 몸에 집어넣기만 해서는 움직이지는 않는다. 영양소라는 연료를 적정한 크기로 분해 및 소화해서 흡수하고 그중 몸에 필요한 것은 이용하고 불필요한 것은 배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대사다. 대사는 한마디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작용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생명 유지를 위해 유기체가 행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이다. 화학 반응은 어떤 물질이 자체적으로 혹은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해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이 여러 단계를 거쳐 에너지로 바뀌는 화학 반응이야말로 생명활동의 정체다. 인간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당 매분 100만 회의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우리 몸은 화학 반응으로 생명 에너지를 일으키는 커다란 공장인 셈이며 건강은 몸이라는 화학 공장의 시스템이 순조롭게 가동하는 상태다.
화학 반응을 거쳐 흡수된 단백질은 골격과 세포 조직, 점막 및 점액의 원료로 쓰이고 당질은 세포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직접 작용한다. 지방도 에너지원인데 세포膜같은 생체막의 성분으로 쓰인다. 이렇게 중요한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효소다. 촉매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주변 물질의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이다. 연소라는 화학 반응을 예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각설탕에 성냥으로 불을 붙여도 각설탕은 타지 않는다. 하지만 각설탕 위에 단백질을 올리고 불을 붙이면 각설탕은 불꽃을 일으키며 타오른다. 단백질가 촉매 작용을 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효소는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작업원이다. 배터리가 없으면 가솔린이 연소되지 않듯 효소가 없으면 단백질도 당질도 지방도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웰 박사는 그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효소를 생명의 빛이라고 부르며 효소 영양학을 창시한 것이다. 체내 효소의 비밀. 매일 쓸 양을 스스로 만든다. 효소는 크게 체내 효소와 체외 효소로 나뉜다. 체내 효소는 하웰 박사에 의해 잠재 효소라고도 불렸는데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가 이에 속한다. 앞에서 설명한 몸속 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대사 효소다. 체외 효소는 식이효소와 장내 세균의 효소가 포함된다. 장내 세균의 효소는 최근 내가 새로이 추가한 개념인데 일장의 마지막 파트에서 소개하겠다. 먼저 체내 효소인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에 관해서 알아보자. 현재 알려진 체내 효소는 2만 종류가 넘는다. 그 가운데 소화 효소는 24종류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사 효소다. 효소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각각의 세포 속인데 세포 핵에 있는 DNA가 어떤 효소를 만들지 청사진을 작성하면 유전자가 만든다. 우리 몸은 3대 영양소를 흡수해서 여러 화학 반응을 거쳐 생명 에너지를 얻는다. 이때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는 소화 효소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소화 흡수된 영양소를 피, 살, 근육으로 바꿔서 몸이 순조로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은 대사효소의 몫이다. 대사효소는 이 외에도 해독, 면역 등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생산량이 정해져 있다.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사이에는 기이한 상관관계가 있다. 체내 효소는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다. 재미있는 점은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화와 대사 모두 인간의 생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작용인데 체내 효소가 균형을 맞춰가며 두 작용 모두에 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은 소화에 쓰이는 체내 효소의 비율이 낮아야 건강하다는 점이다. 하루에 생산되는 체내 효소 대부분을 소화에 빼앗기면 대사가 정체돼버리기 때문이다. 효소를 아껴 쓰면 150년은 살 수 있다. 체내 효소에도 수명이 있다. 짧으면 몇 시간, 길어봤자 몇십 일이다. 어떤 효소는 배설되고 어떤 효소는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뒤 재흡수되어 새로운 효소나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교체할 건 교체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효소를 만들어낸다. 그런 효소의 제조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사람이 평생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20세가량의 절정이다가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들고 40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갓난아기한테는 고령자보다 몇백 배나 많은 효소가 존재한다고 한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를 해도 하룻밤만 푹 자고 나면 체력이 회복됐는데 중년을 넘기면서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 역시 효소의 양과 관련이 있다. 체내 효소의 활성은 요즘 물건으로 치면 휴대폰의 충전 능력과도 비슷하다. 산지 얼마 안 된 휴대폰은 한 번만 충전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충전 능력이 떨어진다. 평생 일정량이 생산된다지만 나이 들수록 생산량이 줄어들고 개인차도 있다. 태어난 순간부터 효소 생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간에는 시토크롬이 있는데 이 효소의 보유량은 개인마다 달라서 대량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은 매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주위 사람들 중에 이상할 정도로 강인하고 병에 잘 안 걸리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런 차이는 체내 효소가 만들어진 장소인 DNA와 깊은 관계가 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생채소나 생과일 같은 효소식을 듬뿍 섭취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분기점이 갈린다고 추측한다. 효소식을 넉넉하게 먹은 모친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대개 건강하다. 난소에 효소가 증가하면서 아이에게 효소 많은 체질이 유전되기 때문이다.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이라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알아두면 좋을 정보다. 날 때부터 효소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는 스스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에게는 평생 일정량의 효소가 생산되기 때문에 효소를 허투루 쓰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웰 박사 역시 체내 효소를 일찍 소진하느냐, 온존하면서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수와 건강이 크게 좌우된다라고 저서 효소 영양학에서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조금 안심되는 일이 하나 있다. 인간의 효소 저장량은 150세까지 살 만큼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낭비만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었을 때의 이야기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대사효소의 작용은 생명활동 그 자체다. 대사효소는 모든 세포와 조직에 존재하며 각기 다른 작용을 한다. 동맥 내에는 98종류의 대사효소가 있고 뇌와 심장, 간, 신장, 폐 등의 장기에는 수천 종이나 되는 대사효소가 존재한다. 효소의 종류만 해도 그 정도이니 전체 수로 따지면 무한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이들 효소는 역할을 분담해 100만 종 이상의 서로 다른 화학 반응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다. 대사효소의 작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이것은 대사효소의 작용 중 극히 일부로 모두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각각 세포에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십 개의 효소가 활약한다. 이들 중 하나만 빠져도 중대한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 건강을 위협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간에 있는 효소는 우리 몸에 침입한 다양한 독성 물질과 유해 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한다. 혈압을 조절할 때, 깊이 생각할 때, 근육을 움직일 때, 동맥경화증을 막을 때, 백혈구의 대식세포가 이물을 퇴치할 때도 효소가 사용된다. 혈액의 정화, 위산의 생산,
손상된 DNA를 수복하는 것 역시 모두 대사효소의 작용이다. 대사효소의 작용은 생명활동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냐는 대사효소의 작용에 달려있다. 그러니 체내효소를 소화효소로 소모해서는 안 된다. 대사효소가 원활히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우리는 질병과는 무관한 생활을 약속받을 수 있다. 반대로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그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 온갖 질병이 생긴다. 대사효소는 체온 약 36도부터 46에서 47도 사이에서 가장 크게 활성화한다. 병에 걸렸을 때 40도 가까이까지 열이 오르는 이유는 체내 온도를 올려서 효소의 작용을 높이기 위해서다. 반대로 낮은 체온에서는 활성이 떨어진다. 밤에 샤워만으로 끝내지 말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느긋하게 몸을 덮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효소를 아껴라. 대사효소가 많아야 질병을 멀리할 수 있다. 체내 효소의 낭비를 막는 생활. 감기라도 걸려 몸이 아프면 체력으로 이겨내야 하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라 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사랑과 걱정이 담긴 말이지만 그 말대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 이유는 동물의 습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물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지낸다. 단식을 하면 소화효소의 소비가 억제되고 상처나 질병을 치유하는 대사효소의 양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활동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음식의 소화 과정이다. 내추럴 하이진이라는 건강 철학을 일본에 소개한 마스다 마미코는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한다. 하루 3끼를 소화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때의 에너지와 맞먹는다. 효소의 온존을 돕는 먹는 순서와 꼭꼭 씹어먹기. 최근 먹는 순서가 건강의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효소의 체내 효소의 온존 측면에서도 먹는 순서는 아주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식사 순서는 생과일, 생채소, 단백질 식품, 탄수화물 식품 순이다. 나름식에 들어있는 효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동물성 식품의 소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먹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점심으로 돈가스 정식을 주문했다고 하자. 이때 처음부터 밥이나 돈가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일단 곁들여 나온 양배추 샐러드나 채소 절임을 먼저 먹는다. 미소 장국의 미소 된장은 발효식품이니 첫 술과 함께 마신다. 다음으로 돈가스 밥의 순서로 먹는다. 효소를 끊임없이 몸에 공급해서 효과적으로 작용시킨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꼭꼭 씹어먹기도 잊지 말자. 음식에서 영양을 끄집어내려면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에도시대의 교과 중에 학과 거북이처럼 장수하려면 술술 넘기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라가 있다. 학은 1000년을 살고 거북이는 10,000년을 산다는데 그들처럼 오래 살고 싶다면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라의 의미다. 익살과 기지가 풍부하면서도 본질을 꿰뚫고 있는 내용이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첫 단계는 음식을 잘 씹어서 잘게 부수는 것이다. 입속에서 분비되는 타액에는 아밀라제가 들어있다. 그래서 오래 씹어 타액이 듬뿍 분비되면 풍부한 아밀라제 덕에 탄수화물의 소화가 진척된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꿀꺽 삼켜버리면 위장에 부담을 줘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된다.
빨리 먹는 습관은 건강에 큰 적이다. 그런데 현대인은 대체로 급하게 먹는다.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이고 패스트푸드의 보급이 빨리 먹는 것을 가능케 했다. 문제는 씹는 횟수와 시간이 모두 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포만 중추를 자극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된다. 과식은 질병의 근본 원인인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비만까지 초래한다. 잘못된 작은 습관이 이렇게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다니 놀랍지 않은가. 수면으로 체내 효소를 충전한다. 효소를 온전하는 데 있어 수면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면욕은 식욕, 성욕과 함께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이며 생명활동의 필수 요소이다. 인체는 잠을 자는 동안 전신의 모든 장기와 골격의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수리하고 보수한다. 불필요한 것이나 오래 묵은 것은 새로운 곳으로 교체한다. 이를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는 대사효소가 활약한다. 수면에는 중대한 임무가 하나 더 있다. 수면을 취하는 동안 효소를 생산하는 일이다. 다음 날의 소화, 흡수작용 혹은 대사작용에 대비해 하루 분량의 체내 효소를 열심히 충전한다. 효소를 생산하는 작업은 인간이 깨어나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밤에 잠이 든 뒤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효사 생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체내 효소로 장기와 골격의 상태를 정상화하는 신진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역의 주역인 림프구 역시 밤에 만들어지는데 이 작업이 지체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그만큼 수면은 생명활동에 아주 중요하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자율신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두통, 어깨결림, 동계, 두근거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더 심해지면 뇌질환이나 심장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니 매일 7에서 8시간은 잠을 자자. 잠자는 시간대도 중요한데 영양 흡수와 대사가 이루어지는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잠자는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잘 먹고 잘 자야 효소를 지키고 보충할 수 있다. 나름식에 있으며 소화를 돕는다. 체내 효소는 나이를 먹을수록 감소한다. 생산량뿐만 아니라 그 힘과 활성도도 차츰 저하된다. 요컨대 내 몸이 만든 요소인 체내 효소는 나이와 함께 양도 질도 점점 떨어진다. 건강하게 살려면 체내 효소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부족한 양은 보충해줘야 한다. 식이요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식의 힘. 식이효소란 나름식에 들어있는 효소로 소화력이 있다. 일본에서는 꽁치, 고등어 같은 생선 구이에 물을 갈아서 곁들인다. 이는 식이효소의 소화력을 이용한 매우 현명한 식사법이다. 왜냐하면 곱게 간 무에는 100종류 이상의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무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는 밥의 전분을 분해하고 프로테아제와 스테아제는 생선살의 단백질을, 리파아제는 생선의 지방을 분해한다. 그 밖에 활성산소를 공격하는 카탈라아제와 발암물질 분해 요소인 옥시다아제도 들어있다. 생선을 구우면서 탄 부분에는 발암물질이 형성되어 있으니 옥시다아제와는 찰떡궁합이다. 여기서 현명한 조언 한마디. 무를 갈 때 나오는 무즙은 버리지 말고 마시자. 무즙에는 효소는 물론 독소 배출에 필요한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참마에는 전분 분해 요소인
아밀라아제가 들어있어서 소화가 정말 잘 된다. 활성산소 분해 요소인 카탈라아제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모든 동식물에 함유된 식이요소에는 또 다른 위력이 있다. 죽는 순간 체내 효소가 활동해 자기 몸을 분해하는 것이다. 고기, 채소, 과일은 모두 자신의 효소로 자기 몸을 녹인다. 하웰 박사는 이를 사전소화라고 불렀다. 사전소화로 음식이 어느 정도 분해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식들을 소화시킬 때 소화효소를 적게 쓰게 된다. 그 결과 대사에 쓰일 효소의 양이 많아진다. 식이효소도 체내효소처럼 열에 약하다. 48도에서 2시간, 50도에서 20분을 버틸 뿐이며 53도에서 활동성을 잃는다. 즉 본래의 효력을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날로 섭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식이효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식이효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방 짠 주스를 공복에 마신다. 첫 번째 방법은 생채소나 생과일을 금방 짜서 마시는 것이다.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채소나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부담 없이 먹기 좋은 방법은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다. 채소와 과일에는 효소, 항산화 물질인 피토케미컬, 비타민, 미네랄, 몸에 좋은 기름인 오메가3 지방산, 당, 탄수화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섞어서 만들면 다양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어 좋다. 단 금방 짠 주스가 아니라면 이 영양소들의 효과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때 주서의 선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고속 주서를 사용하면 마찰열 때문에 주스가 산화한다. 산화는 건강에 큰 적이다. 그러니 주스는 마찰열이 적은 저속 주소로 만들 것을 추천한다.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하다. 위가 텅 비었을 때 씹듯이 마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소화가 잘 돼 흡수도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씹듯이 마시면 타액 속 소화효소가 작용해서 소화가 더욱 매끄럽게 진행된다. 주서로 분해된 찌꺼기는 주스에 섞어 마셔도 좋고 찌꺼기에 드레싱을 뿌려서 먹어도 좋다. 강판에 갈아서 먹는다. 효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갈아먹기다. 채소나 과일을 강판에 갈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속에 갇혀있던 효소가 다량 흘러나와 씹어 먹을 때보다 2~3배나 많이 효소를 섭취할 수 있다. 효소의 섭취로 소화도 더욱 원활해져서 소화효소의 소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채소든 과일이든 갈아서 바로 먹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산화가 진행돼 효소의 활성이 사라진다. 산화는 효소의 적이다. 편의점 도시락 속 채소나 음식점에서 미리 갈아놓은 무에는 효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 강판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보다는 금속재로 만든 날이 뾰족한 제품이 좋다. 그래야 채소의 세포막을 파괴해 효소를 활성화하기 쉽다. 발효식품으로 장내 세균을 늘린다. 생식 이외에 효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발효식품이 있다. 발효식품이란 곰팡이, 효모, 세균 등의 미생물이 식품에 함유된 전분이나 당, 단백질 등을 분해 합성해서 높은 영양가의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낸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나토다. 나토는 세계에서 뜸가는 건강식품으로 발효 과정에서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같은 여러 종류의 소화효소가 생겨난다.
나토를 먹을 때는 잘 섞어서 점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처럼 유익한 효소들을 제대로 흡수하는 비결이다. 콩은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삶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런 콩을 미소 된장이나 간장으로 만들어서 소화가 잘 되게끔 만든 조상의 지혜가 감탄스럽다. 한국의 김치, 독일의 양배추 김치인 사워크라우트, 유럽 각지의 피클 등도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매우 질이 좋은 소화효소 보조제다. 이 식품들을 매일 먹으면 장내 세균이 늘어나고 면역력도 좋아져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변의 색깔로 면역력을 체크한다. 내 면역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면역력을 알려면 건강진단 때 제시되는 백혈구 수치 등이 참고가 된다. 하지만 굳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도 현재의 면역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변을 통해서다. 변이 좋다는 것은 장이 건강해서 면역력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변이 나쁘면 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변의 어떤 면을 보고 면역력을 판단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색깔을 봐야 한다. 좋은 변은 황색에 가까운 색을 띈다. 변의 색만 가지고도 면역 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간단하지 않은가. 그러니 매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기 전에 변의 상태를 확인해 보자. 변의 상태로도 면역력 상태를 알 수 있다. 굵고 길며 물에 뜨는 변이 이상적이다. 설사나 변비 둘 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서 몸에는 좋지 않다. 그래도 어느 한쪽을 고르라면 설사가 그나마 낫다. 왜냐하면 설사는 일종의 독소 배출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체내로 침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재빨리 배설해서 몸을 지키려는 반사작용이 설사다. 배변은 한 번에 보는 양은 적어도 괜찮으나 하루에 2~3번 보는 편이 좋다. 대장 내에서 체류 시간이 길면 유해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정기적으로 배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일매일 변 상태를 살펴 현재의 면역력을 체크하라. 효소 반단식으로 독소 범벅의 세포를 정화한다. 소식이 좋지만 매일같이 육포 식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육포 식사를 주장하는 나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단식과 효소식을 결합한 효소 반단식을 추천한다. 효소 반단식은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약도 메스도 없이 세포 변비를 해소한다. 단식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내가 제창하는 단식은 효소식을 넣은 반단식으로 일반적인 단식과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소량의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몸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고 몸에 무리도 안 간다. 효소 반단식이 우리 몸에 좋은 이유는 장의 오염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대부분 장이 심하게 오염돼 있다.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이 급증하고 아토피나 꽃가루 알레르기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만연한 모습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장의 오염은 혈액을 통해 세포의 오염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신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에는 상당량의 독소가 쌓인다. 세포에 쌓인 독소란 콜레스테롤이나 플라크, 중성지방, 곰팡이, 병원균, 그리고 백혈구의 사체 등으로 숙변처럼 세포 하나하나에 차 있다. 세포막의 오염도 심각하다. 나는 이 지경이 된 세포를 세포 변비라고 부르는데
독소로 범벅이 된 세포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효소 반단식은 오염된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포의 교체, 재생, 해독, 배설이 원활해지도록 만든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효소 반단식을 메스가 필요 없는 수술이라고 부른다. 효소 반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10가지 효능. 1. 체내의 효소가 온존된다. 2. 모든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3. 대장 활동이 정상화된다. 4. 혈액의 질이 향상된다. 5. 면역력이 상승한다. 6. 세포 변비가 해소됨으로써 독소를 배설하는 효과가 있다. 7. 질병이 회복된다. 8.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9. 호흡기관, 순환기관이 개선된다. 특히 코골이는 100% 사라진다. 10. 두뇌와 감각이 예민해진다. 효소 반단식은 장의 오염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장 해독에는 식이섬유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 잔류 농약은 몸속에서 독으로 작용해 결국 건강을 망친다.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그 물질들을 배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디톡스는 풀이하면 해독 혹은 정화로 체내의 유독물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작용을 말한다. 디톡스에서는 독소 흡착이 매우 중요하다. 장에서 식품 첨가물 등의 유해 독소나 세균을 흡착해 병과 함께 배설하는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지면 우리 몸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내다 버리는 힘이 강하느냐 약하느냐가 인체를 건강하게 병에 걸리느냐를 결정짓는 갈림길이다. 생식 60%, 가열식 40%가 이상적인 식사.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방법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것은 효소를 섭취할 수 있는 생식이다. 식사의 전량을 생식하라는 게 아니다. 효소를 함유한 생식 60%, 가열 조리한 요리 40%나 효소를 함유한 생식 50%, 가열 조리한 요리 50%의 비율이 이상적이다. 그 이유는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B군처럼 채소나 과일을 날로 먹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영양소가 생기기 때문이다.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식사의 약 20%는 육류나 어패류 등의 동물성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가열하면 영양가가 더 높아지는 식품도 있다. 무와 표고버섯은 날로 먹기보다는 말렸을 때 식이섬유도 미네랄도 풍부해진다. 당근은 볶거나 삶으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된다. 채소는 세포가 파괴돼 영양을 흡수하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된다. 물론 효소는 잃지만 생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과 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익힌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로는 조림을 추천한다. 우엉, 죽순, 표고버섯 등을 넣은 닭고기 채소조림, 콩이나 당근을 넣은 마른 톳조림 등은 식이섬유의 보물창고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는 날로 먹으면 효소와 비타민, 피토케미컬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도 있어서 정말 좋은데 필요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효소나 비타민C 등은 소실되겠지만 식이섬유의 필요량을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은 조림밖에 없다. 밥에도 현미나 배아미, 잡곡을 섞으면 식이섬유를 다량 섭취할 수 있다. 하루에 섭취할 채소의 양은 400에서 500g 이상이다. 반 이상은 날로 먹고 나머지는 익혀서 먹자. 배변량은 건강의 척도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나는 진찰할 때 환자의 변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장 내부의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데는 변이 최적이기 때문이다. 배변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인은 면역력이 매우 높았고 변의 양도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 말한 대로다. 변비에 걸린 젊은 여성은 하루 배변량이 80g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런 여성의 면역력은 어떤 지경일지 무척 걱정된다. 수분을 제외한 변의 절반은 장내 세균과 그 사체다. 식품 첨가물은 장내 세균의 큰 적이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 잔뜩 들어있는 식품을 일상적으로 먹는 사람은 장내 세균이 적고 활동 상태도 나쁘다. 그래서 변의 양도 적어진다. 일부러라도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먹어야 한다.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의 먹이로 쓰이며 첨가물이나 독소 등을 흡착해 배출한다. 배변량을 증가시키는 식사가 미용과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각오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다면 배변의 양을 늘려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